넘치는 호기심으로 언제나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시는 배움을 즐기는 지식 탐구자,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하게 분석할 자료는요, 바로 고대 한민족의 식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고기, 그러니까 육식에 얽힌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와 정치의 세계거든요. 네, 고기죠. 보통 고기라고 하면 그저 맛있는 음식이나 단백질 보충원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을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제 앞에 쌓여있는 이 고고학 발굴 보고서들이랑 고문원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네. 이 고기가 고대 국가에서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권력의 중심이자 법 그 자체, 심지어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작동했더라고요. 와, 고기가 법이자 권력이었다니 진짜 상상도 못한 접근이네요. 자, 나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여러 사료와 발굴 기록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생존을 위한 도구가 어떻게 거대한 사회적, 정치적 시스템으로 변모했는가 하는 점이죠. 생존 도구에서 정치 시스템으로요. 네. 선사시대의 아주 작은 사냥무리부터 시작해서 고조선과 부여라는 거대한 고대 국가에 이르기까지 육식 문화는 정치, 종교, 그리고 권력의 중심부로 끝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양질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 물리적인 과정 자체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를 만들어낸 뼈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명확한 증거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에 남아있죠. 맞습니다. 사실 현대의 우리도 회식이나 중요한 모임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결속을 다지곤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자리엔 항상 고기가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자료 집중 해부를 함께 하시다 보면 우리 조상들이 고기를 다루고 소비했던 방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생존과 직결된 행위였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분명 흥미로운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다 들으실 때쯤이면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고기 반찬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구석기로 가보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평안남도 상원군 부근에 있는 검은모루 동굴이라는 전기 구석기 유적지의 발굴 보고서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유적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동굴에서 출토된 동물뼈의 목록이에요. 소, 사슴, 돼지뼈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코끼리, 쌍쿠뿌리, 하이에나 같은 거대 동물들의 뼈가 한반도의 동굴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무더기로 나왔죠. 이 거대한 동물들을 당시 사람들이 사냥해서 먹였다는 뜻인데 사실 숲에서 과일이나 따먹는 채집 활동이 훨씬 안전하잖아요. 왜 이렇게 위험한 대형 동물 사냥에 목숨을 걸었던 걸까요?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에너지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이요? 네, 식물성 식재료는 숲에서 채집하기는 비교적 쉽죠. 하지만 인간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에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양껏 먹어도 힘이 안 난다는 거군요. 반면에 동물성 식재료, 즉 고기는 압도적인 양질의 에너지와 지방을 공급하거든요.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차하던 그 혹독한 환경에서 이 고기에 대한 강렬한 열명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하긴 그 추위에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칼로리가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대한 동물을 사냥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코끼리랑 싸운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냥을 주도하고 성공시키는 사람이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 올라서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덩치 큰 멧돼지나 코끼리를 잡을 만큼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체 부족을 다스릴 만한 체계적인 정치적 권력까지 자동으로 가지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단순한 완력이 어떻게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힘만 세다고 장땡은 아닐 텐데요. 거대한 동물을 인간의 완력만으로 때려잡는 것은 불가능하죠. 코끼리나 곰 같은 짐승을 사냥하려면 개인의 힘이 아니라 조직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아, 전략이요? 사냥을 이끄는 리더는 무리를 지휘해서 짐승을 깎아지른 절벽으로 몰아 떨어뜨리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정교한 덫을 놓고 그물을 치는 등 고도의 전술을 기획해야 했습니다.
와, 이건 거의 군사작전이네요. 맞습니다. 또한 사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돌도끼, 돌창, 찌르개 같은 도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지적 능력도 요구되었고요. 도구 혁신까지 해야 했군요. 즉,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협동심을 이끌어내며 도구를 혁신하는 종합적인 리더십과 지능을 갖추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 듣고 보니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사냥이라는 행위 자체가 고대판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그걸 기획하고 통솔하는 능력이 곧 권력의 정당성이 된 거군요.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명령체계가 잡히고 권력의 위계가 형성된 거죠. 그런데 다음 시기의 고고학 데이터를 보면 아주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동굴을 가득 채웠던 매머드나 코끼리 같은 거대 동물들의 뼈가 유적지에서 감쪽같이 사라져요. 기후변화가 찾아온 거죠. 네, 따뜻해지면서 대형 동물들이 멸종하거나 북쪽으로 이동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슴, 노루, 멧돼지, 토끼처럼 덩치는 작지만 엄청나게 빠르고 날쌘 동물들이 채우게 되거든요.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전문가님, 기록을 보면 이때 인류의 사냥 성공률이 뚝 떨어졌을 텐데 심각한 에너지 위기였겠습니다. 청취자님, 만약 매일 먹던 고기를 구하기 힘들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생존의 위협 앞에서 인류는 아주 놀라운 그리고 시스템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게 뭔가요? 숲을 뛰어다니는 빠른 짐승을 쫓아다니며 불확실한 수렵에 의존하는 대신에 아예 야생동물을 인간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여 길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아, 가축으로 만든 거군요. 네, 잉여 식량을 비축하기 위한 목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고고학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 동아시아에서는 기원전 6천년에서 5천년경에 이미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했고요. 엄청 일찍부터 돼지를 길렀네요. 소는 그보다 조금 늦은 기원전 4천년경부터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확률이 높은 불안정한 수렵 경제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의지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공급받는 일종의 식량 혁명을 이룩한 셈이죠. 쫓아다니는 걸 포기하고 아예 내 소유로 만들어버렸다.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목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동아시아 북방 지역 민족들의 삶의 방식을 극명하게 갈라놓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만주 지역에 길게 뻗어있는 대흥안령 산맥을 경계로요. 강수량이 적고 초원이 펼쳐진 서쪽 지역의 사람들은 가축을 몰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 즉 훗날의 선비족 계통으로 진화합니다. 서쪽은 유목민이 되었고 그럼 동쪽은요? 반면 산림과 강이 어우러진 동쪽 지역에는 예맥족과 숙신계통의 사람들이 자리 잡았죠. 특히 숙신계통에 해당하는 음루나 물길 같은 집단은 척박한 삼강평원을 중심으로 수렵과 어로 생활을 주로 이어갔습니다. 환경에 맞춰서 단백질 확보 방식을 선택한 거네요. 네, 환경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고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이 민족의 거대한 갈래를 결정지은 겁니다. 아, 그 동쪽에 자리 잡았던 예맥계통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되는 고조선과 부여를 세운 주역들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제가 여기 1974년에 발굴된 흑룡강성 조원현의 백금보 분화층 유적 조사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거주했던 송능평원 일대는 물과 풀이 풍부해서 정착하기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네, 살기 좋은 땅이었죠. 이 유적지에서 짐승뼈로 만든 화살촉이나 창도 나왔지만 바리색에 달린 아주 독특한 모양의 삼조끼 토기들이랑 항아리들이 출토되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여기서 돼지, 개, 말, 소의 뼈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산더미 같은 가축뼈들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고조선과 부여라는 거대한 고대 국가의 기저에 북방의 목축 문화가 얼마나 깊고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거든요. 아,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 사료들이 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 모순된다고 느끼시나요? 다른 역사 기록이나 유물들을 보면 고조선과 부여시대는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경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시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농업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고조선 유적에서는 철로 만든 낫이나 괭이, 보습 같은 철제 농기구가 엄청 많이 발견되었고요.
대전 귀정동에서 출토된 농경문 청동기라는 유물을 보면 한 사람이 따비라는 전통 농기구로 밭을 갈고 다른 사람이 괭이질을 하면서 수확하는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유물이죠. 심지어 단군 신화에도 비, 구름, 바람을 관장하는 우사, 운사, 풍백이 등장할 만큼 농사의 진심인 국가였단 말이죠. 농업 생산력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금보 유적의 뼈무더기처럼 여전히 고기와 가축이 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예리한 관점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농경의 발달로 기장, 조, 수수, 콩 같은 곡물의 섭취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곡물을 많이 먹긴 했군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생물학적이고 지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요? 어떤 한계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단위 면적당 칼로리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작물이 바로 쌀이잖아요. 네, 한국인은 밥심이죠. 그런데 당시 이 북방 지역에서는 기후 조건상 쌀 농사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척박한 땅이나 추운 날씨에서도 잘 자라는 조나 수수 같은 잡곡 위주의 농사였거든요. 아, 쌀이 없었군요. 네, 그래서 인간이 문명을 유지하고 국가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를 그 잡곡만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칼로리가 턱없이 부족했겠네요. 그래서 이들은 밭을 갈아 곡식을 얻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대규모로 가축을 기르고 멧돼지나 곰 같은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활동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아, 농사만 지어서는 생존이 안 됐던 거군요. 맞습니다. 즉 고조선과 부여는 농사와 목축이 사회경제의 수레바퀴를 양쪽에서 떠받치는 완벽한 반동반목 사회였던 겁니다. 절반은 농사, 절반은 목축이라는 뜻이죠. 쌀이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채우려면 여전히 고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네요. 생존의 퍼즐이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네, 식량 구조를 보면 고대 사회가 보이죠. 그런데 이 목축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정말 기막힌 문헌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부여의 독특한 행정 시스템인 사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 사출도 기록이군요. 네, 부여를 다스리는 최고위 관리들, 그러니까 현대의 장관이나 도지사급 인사들의 직함이 전부 동물 이름이었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네, 말, 소, 돼지, 개를 뜻하죠. 네, 풀어보자면 말장관, 소장관, 돼지장관, 개장관인 셈이잖아요. 청취자님, 관직 이름에 동물을 붙였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 이른바 이 가축 내각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통치했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지가 않네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동화 속에 나오는 귀여운 캐릭터들 같죠? 네, 꿀꿀이 장관, 멍멍이 장관 같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쥔 권력은 절대적이고 냉혹했습니다. 부여라는 나라는 왕 한 명이 모든 지역에 다스리는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 부족이 연합한 형태였죠. 연맹 왕국이었군요. 네, 이 마가, 우가, 저가 국가는 왕실이 있는 중앙을 제외하고 사방으로 뻗어나간 4개의 거대한 행정구역, 즉 사출도를 각각 독자적으로 통솔하는 최고의 귀족이자 군벌이었습니다. 아, 단순한 장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군벌이었군요. 이들은 수천 수백 가구의 백성과 사유재산을 직접 거느렸습니다. 이들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망치게 되면 왕이 덕이 부족해 하늘이 놓였다며 그 책임을 왕에게 물었어요. 날씨 탓을 왕에게요? 네, 그리고 이 가축 내각의 부족장들이 회의를 열어서 왕을 강제로 폐위시키거나 심지어 처형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와, 비가 안 온다고 왕을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네요. 이런 권력 구조를 보면 국가의 중심이 농사 짓는 백성이 아니라 거대한 가축대와 기병을 거느리는 이 군사 귀족들에게 있었다는 게 너무 명확해집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인 무력과 경제력을 그들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 기록을 살펴보면 부여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생생합니다. 체격이 매우 크고 성질이 굳세고 용감하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아주 우람하고 강인한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죠. 게다가 가축 기르기를 잘하고 명마가 난다고 콕 찍어서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평소에 사냥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우수한 말을 타는 덩치 큰 기병들이었으니 당시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부여인들의 기마술과 군사력이 엄청 위협적이고 경외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우수한 말과 막대한 가축대를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식량이 많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곧장 군사력의 우위와 국가의 막강한 경쟁력으로 직결되었습니다. 가축이 곧 무기이자 경제력 그 자체였던 셈이죠. 가축이 경제력 그 자체였다는 말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진짜 흥미롭고도 무시무시한 법률 기록이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죠? 부여의 법이 굉장히 엄격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 건 고대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이잖아요. 네, 연주화제는 흔했죠. 그런데 투기, 즉 질투를 하거나 간음죄를 저지른 여성에 대한 처벌이 유독 충격적입니다. 극형에 처한 뒤에 그 시신을 남산이라는 곳에 버려서 짐승들에게 뜯어먹히고 썩게 내버려뒀다고 해요. 당시로서는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묻어주지 않는 게 최고의 형벌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대 북방 민족들, 특히 부여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바로 영혼불멸 사상이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군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며 사후 세계로 이어진다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시신이 제대로 매장되지 않고 들판에 버려져 훼손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저승에 가지 못한 채 영혼이 구천을 떠드는 악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저주네요. 즉, 매장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세에서 생명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내세의 영혼까지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사회적 매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형벌 기록 뒤에 아주 기가 막힌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그 처참하게 버려진 시신을 거두어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면 합법적인 방법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 구제책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남자 측 가족에게 소와 말을 뇌물처럼 바치는 것이었죠.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를 져서 영원히 파멸할 위기에 처했어도 소와 말을 바치면 매장을 허락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가 고대 사회의 경제와 가치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소와 말이 영혼의 몸값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소와 말이 단순히 고기를 제공하거나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에 불과했다면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하거나 저승으로 가는 영혼의 구먼 티켓 역할을 할 수는 절대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합의금을 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것은 소와 말이 당시 부여 사회에서 가장 높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최고의 재산이자 일종의 기축통화로 통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축통화요? 진짜 돈이었네요. 실제로 부여 주변에서 활동했던 유목민족인 선비족의 법률 기록을 보아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중죄를 저질렀을 때 소와 양을 바쳐서 사형을 면제받고 목숨을 구했다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선비족도 똑같이 가축으로 목숨을 구했군요. 네, 농경과 수렵, 유목의 교체하는 이 거대한 북방 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가치 척도가 바로 가축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목숨과 영혼의 가치를 소와 말로 환산했다니 고대인들에게 가축이 어떤 의미였는지 너무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자, 이렇게 가축과 고기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부여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나라 전체가 들썩일 만큼 거대한 블록버스터급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유명한 축제죠. 바로 영고라는 대규모 제천 행사인데요. 문헌을 보면 음달력으로 정월, 그러니까 지금의 12월에 온 나라 사람들이 수도에 모여서 며칠 밤낮을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아주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보통 농경 중심의 국가들은 추수를 마친 직후인 10월이나 가을에 감사축제를 열잖아요. 그런데 부여는 왜 하필 한겨울, 그것도 눈이 펑펑 내리는 12월에 강추위 속에 국가의 가장 큰 축제를 열었을까요?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 시기 선택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치밀한 생존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생존의 이유가 고대인들의 삶의 사이클은 철저하게 대자연의 섭리와 맞닿아 있었거든요. 12월, 북방의 겨울에 눈이 내리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면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하얗게 눈이 쌓이면 짐승들이 움직이기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짐승들은 먹이를 찾기가 어려워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요. 무엇보다 눈 위에 그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아, 발자국. 사냥꾼의 입장에서는 짐승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사냥을 성공시킬 수 있는 1년 중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겨울인 것이죠.
완전 사냥 시즌이 오픈되는 거군요. 그래서 사냥, 즉 수렵의 성공을 하늘에 감사하고 다음해 풍요를 기원하던 예맥 쪽의 아주 오래된 수렵 의례 전통이 12월의 대축제인 영고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추적하는 겨울 사냥의 타이밍을 축제로 승화시킨 거네요. 생존의 지혜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겨울 수렵 축제나 동물을 바치는 제사 문화가 부여만의 독특한 문화는 아니었죠. 네,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도 흔히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북방 민족들의 기록을 봐도 비슷한 패턴들이 꽤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수렵이라는 행위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고 실패 확률이 높은 생존 활동이지 않습니까? 사냥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수두룩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넓은 북방 지역의 민족들은 자연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하늘과 신에게 의지하는 샤머니즘 문화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종교의 힘을 빌린 거군요. 예를 들어 북방의 강력한 유목제국이었던 흉노족은 9월에 대림제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사냥한 짐승을 신에게 바치고 신성한 나무를 3번 도는 요선이라는 독특한 의식을 치렀죠. 나무를 3번 돌았다고요? 네, 또 선비족 역시 가을 제사 때 소와 양, 닭을 구워서 나무에 매달아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몽골 제국의 경우도 가을에 부족장들이 모두 모여 사냥물을 나누고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회인 쿠릴타이를 열었고요. 전부 다 동물을 잡고 모여서 제사를 지냈네요. 여기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나무는 무당, 즉 샤먼이 지상과 하늘을 오가는 통로로 여겼던 신목사상을 의미합니다. 아, 신성한 나무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인 동맹이나 사만 시대의 죄인이 도망쳐도 잡아가지 못했던 신성한 구역인 소도, 그리고 그곳에 세워둔 솥대 같은 것들이 모두 이런 북방 샤머니즘의 수렵 의례에서 파생되어서 한반도로 내려온 공통의 문화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신단수 주위를 빙빙 돌고 나뭇가지마다 구운 고기를 막 매달아 놓고 하늘에 풍요를 비는 고대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장관이었겠죠. 그런데 이 영고라는 행사가 단순히 고기를 굽고 춤만 추는 종교 파티가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아주 고도의 정치 행사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축제 기간 동안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들의 회의, 즉 제가회의가 함께 열렸고요. 국가적인 재판도 진행하고 심지어 감옥에 있던 죄수들까지 풀어주는 대사면령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국가 최고 권력기구가 작동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종교 행사에 탈을 쓴 국정 운영 기관이었던 거네요. 게다가 이때 희생제물로 갖춰진 엄청난 양의 소와 사냥감들이 제사가 끝난 직후에는 전부 그 축제에 참가한 수많은 군중들의 메인 요리로 제공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만 명이 며칠을 먹어치울 양이면 도대체 소와 짐승을 얼마나 도축한 걸까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을 겁니다. 전체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행사가 가진 진정한 정치적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정치적 목적이요? 단순히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었나요? 하늘의 신에게 바쳤던 성스러운 제물을 제사가 끝난 뒤에 지배층과 평민, 가릴 것 없이 인간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이 행위는 단순한 회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고도의 정치적 종교적 장치였습니다. 아, 우리 다 같이 신의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평소에는 먹기 힘든 귀한 고기와 엄청난 양의 음식을 왕과 귀족이 백성들에게 베풀며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같은 신을 모시고 같은 음식을 나누는 하나의 거대한 운명 공동체라는 강력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구성원들의 뇌리에 심어준 것이죠. 소속감을 제대로 부여했네요. 결국 음식의 공유, 특히 생존과 직결된 양질의 단백질인 고기의 공유가 고대 사회를 붕괴하지 않고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권력의 바탕이자 최고의 정치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한 핏줄, 한 국가다라는 소속감을 아예 육체적으로 각인시킨 거네요. 현대의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시장 국밥집에 가서 유권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의 고대 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흥미롭습니다. 인간 사회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부여 지배층이 이 가축을 단순히 먹고 결속을 다지는 데만 쓴 게 아닙니다. 여러 고문원 교차 검증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귀귀한 기록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네, 발굽으로 점을 친 기록이죠. 아주 유명한 우제전법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생물학적으로 소 발굽이 원래 쉽게 쩍쩍 갈라지거나 벌어지는 구조인가요?
제가 알기로 소 같은 우재료 동물의 발굽은 그렇게 쉽게 갈라지는 형태가 아닌데요? 하하, 아주 날카롭고 과학적인 지적이십니다. 생물학적으로 소의 발굽은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서 체중을 지탱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제 체중을 버티려면 단단해야 하잖아요. 질병이 있거나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서 쪼개지지 않는 이상 도축한 소의 발굽이 자연스럽게 쩍 벌어지거나 갈라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아하. 즉, 애초부터 발굽이 갈라지는 흉조가 나올 확률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극히 희박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죠. 앞서사, 이른바 답정너 점술이었네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점을 치기 전부터 이미 무조건 길조다. 신이 우리를 도우니 우리가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완벽하게 판을 짜놓은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참혹한 전쟁을 앞둔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승리에 대한 믿음이겠죠. 맞습니다. 신이 우리 편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맹목적인 확신과 사기 진작입니다. 부여의 지배층은 소 발굽이 가진 생물학적 특성을 아주 교묘하고 영리하게 이용해서 10중 8구 길조가 나오도록 디자인된 일종의 퍼포먼스를 기획한 것입니다. 와, 몰이 진짜 좋네요. 이는 단순히 미신에 기댄 것이 아니라 신의 권위와 뜻을 빌려 병사들이 가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죠. 심리전에 정치적 쇼까지 결합된 거군요. 동시에 지배층의 권위를 한없이 끌어올리는 기막힌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부여에서 완성된 이 영리한 샤머니즘적 통치 기술과 영고 축제의 문화적 DNA는 훗날 고구려의 동뱅이나 동해의 무청 같은 국가 단위의 거대한 제천 행사로 고스란히 계승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꼼꼼하게 해부해본 고고학 자료들과 역사 기록들을 하나로 꿰어보면요. 한반도 선주민들이 남긴 육식의 흔적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먹방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생존과 권력의 역사죠. 메모두와 거대한 짐승을 쫓으며 리더십을 증명하던 구석기의 거친 사냥에서 시작해서 기후위기에 맞서 야생동물을 사유재산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신석기의 목축혁명으로 진화했고요. 네, 그리고 국가 단계로 넘어오죠. 부여라는 국가에 이르러서는 아예 최고 권력자들의 이름이 마가, 우가로 불리는 가축 내각이 탐생했고 영고라는 거대한 행사에서 고기를 매개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냈으며 소발급이라는 교묘한 장치로 군대의 사기까지 통제했습니다. 고기와 가축 그 자체가 고대 국가를 조직하고 지탱하는 거대한 기틀, 그리고 법, 그리고 권력 그 자체였던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식탁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흔하게 구워 먹는 고기 한 점에도 인류가 걸어온 거대한 투쟁과 진화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혹독한 자연 속에서 굶주림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생존의 투쟁, 알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신과 소통하며 안위를 보장받으려 했던 종교적 염원, 그리고 갈라지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가라는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들었던 고대인들의 놀랍고도 냉혹한 정치적 지혜가 모두 그 핏기 가신 고기 한 점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식탁 위 고기 한 점이 새삼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지네요.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흥미롭고 거대한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요? 구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무리를 지배하는 우두머리는 사냥을 가장 잘하는 개인이었습니다. 육체적 능력이 중요했고 인간은 언제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는 자연의 섭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죠. 철저하게 자연에 끌려다니던 시대였죠. 그런데 반농반목 사회인 부여 시대로 오면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됩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 군벌들의 이름이 가축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즉, 인류가 거대한 야생동물을 두려워하며 쫓아다니던 시대에서 이제는 생명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통제하는 시대로 진입했음을 선언한 것이죠. 소유와 통제가 관력이 된 거네요. 누가 얼마나 많은 가축, 즉 움직이는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치적 계급과 권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견고한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이죠. 이 시점에서 오늘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님들 귀 기울여 주세요. 고기를 얻는 물리적 방식의 변화가 곧 권력 시스템의 진화였다면 오늘날 눈부신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류가 자연 생태계를 통제하고 가축을 소유하게 된 것이 고대 권력의 시작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 고대 부여의 소와 말처럼 우리의 사회적 권력과 계급을 결정짓는 우리가 반드시 길들이고 소유해야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축은 과연 무엇일까요? 끝없이 축적되는 데이터일까요?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자본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일까요? 와, 정말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통제하려 했던 소와 말이 오늘날 나의 계급과 미래를 결정짓는 무언가로 치환될 수 있다는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고기를 씹을 때 단순히 맛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길들이고 통제해야 할 현대판 가축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말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답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 배움을 즐기는 지식 탐구자 청취자님. 자료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그 속에 생생한 진실을 마주한 오늘의 꽉 찬 자료 집중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인의 피 튀기는 식탁에서 시작해 현대의 권력 구조까지 짚어보는 이 깊고 흥미로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줄 더욱 흥미롭고 묵직한 심층 탐구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